공포 마케팅이라는 건 굉장히 잘 먹히는 방식이거든요.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이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언론으로서 행동이 아니라 파당으로서의 행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사회 전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삼가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과도한 공포와 혐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날카로운 미디어 비평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정준희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언론 보도,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행태,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언론도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죠. 잘 못하는 거를 하려 하고 잘하는 거를 오용해서 하려 한다.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평가의 이유는 뭔가요?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죠. 이제 우한폐렴 뭐 이렇게 부르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공식적으로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신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인데 이게 신종이라는 얘기거든요. 의학계조차도 시간을 두고 증거를 수집해서 판단을 누적시켜야 하는 그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굉장히 자신 있게 감염의 어떤 원인, 전파의 경로, 책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결론들을 내리는 방식으로 현재 코로나 보도에 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적으로 오만한 태도들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금까지도 계속 우한폐렴, 우한코로나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폐렴이라고 하는 건 감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도 아니라 최종 단계에서 문제시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에서 찾은 게 이제 과학적 결론 아닙니까? 우한에서 찾았다라거나 증상만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근거도 실용적인 의미도 없는 거죠. 지리적인 명칭, 국가적인 명칭을 없애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하는 것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이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WHO라든지 심지어 한국기자협회에서도 한국에서는 코로나19를 쓰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계속 고집을 하더라고요. 질 수 없다라는 태도죠. 언론이 사실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옳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옳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없잖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언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채널로서 기능을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언론이 의심이 생기면 추궁을 해서 검증과 확인을 거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을 전파하는 걸 택하고요. 의견을 형성하는 방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국면에서 나타냈던 건 의심에서 바로 전파로 넘어갑니다. 검증과 추궁을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의심을 확산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죠. 이 의심의 출발점 자체가 편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정부라든가 뭐 중앙질병본부라든가 이런 데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숨기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편견적 확신에 근거해서 의심하고 뭐라고 답하건 간에 의견으로 채색된 것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보도 행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악의성 같은 것들, 악의적인 것은 뭐냐면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건 간에 나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벌이는 건데 이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포 마케팅. 트래픽이 이제 모든 상업적 이득을 결정하는 조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의해서 휘말려가는 상황들을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 신종플루 때나 세월호, 메르스 때도 언론의 보도가 역시 문제였죠. 그래서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과도하게 불안이나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참사, 패닉, 쇼크, 뚫렸다, 우왕좌왕, 코리아포비아, 일면 헤드라인에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 주목을 창출하는 게 언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고 그 주목을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주목이라는 건 금방 피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피로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큰 공포,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용과는 굉장히 멀어진 상태에 대단히 선정적이고 과장적인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지금의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의 정직한 위험성은 뭐냐면 초기에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정도의 기능을 넘어서서 각자 도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신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인 또 중국발 입국 금지에 관련한 그 보도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또 총선하고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단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
를 유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더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어떤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야가 이겁니다. 국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글로벌 경제 시스템 하에서 특정 국가로부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실제 국내 방역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는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특정 감염원을 완전히 지리적으로 차단을 하면 여기는 완전히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상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벌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채비를 갖춘다. 감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라 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 관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100%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차단의 방법들을 쓸 필요가 있는데 그 차단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는 최대한 감염을 아예 안 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시간을 버는 방식, 대응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국민들한테 심리적인 위안을 안겨줄 수 있지만 실제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 위안을 안겨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책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몇몇 언론은 지금까지도 이 중국발 입국 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문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흔히 언론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순화와 책임 전가입니다. 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정 변수를 통제함으로써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과학자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다만 정치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일정하게 대중의 언어로 단순화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책임 관계가 나오기 때문이죠. 지나친 단순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중국에서 퍼진 것이고 초기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지나친 단순하고, 이 단순화의 목적은 책임 전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전체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단순화하고 책임 전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드러나면 허구적인 위안 같은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나오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쪽에 관심이 쏠려요. 여전히 문제는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잘못했네 라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자신이 마치 위안받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 다음은 뭐냐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를테면 정부를 향해서 정부나 또는 뭐 중국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의 최종 목표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반대편에도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죠. 신천지라고 하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종교 집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 대항하는 대척점에 있는 또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마치 이제 신천지라는 집단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만든다거나, 따라서 책임은 그들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봐요.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에서 방역 당국한테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던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차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보면 예를 들면 중국 문제를 삼는 거나 신천지 문제를 삼는 게 단순화와 책임 전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메커니즘인 건 맞는데, 문제의 수준이 동일하냐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문제를 찾는 거는 훨씬 복잡한 걸 지나치게 단순한 거라면, 신천지에서 일부 문제를 찾는 건 우리나라에서 확산이 갑자기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의 원인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현재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려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두 우리한테 당면한 잘못했다고 문제인 건 맞다, 신천지의 문제가. 그들이 되게 비타협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대단히 침묵하고 있거나 아니면 숨기고 있거나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동이거든요. 따라서 이 반사회적인 행동의 문제점을 둬서 이 감염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전파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 신천지 문제를 다루는 건 저는 목적상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문제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동일한 프레임이니까 프레임 간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 정부의 무능 혹은 정부 책임론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신천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게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보도 행태도 좀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정부 책임론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고, 정부 책임론의 배후에는 중국 눈치를 보는, 즉 중국 원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총선 전략을 사실은 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총선 전략이다, 정부 책임론은. 네, 그리고 그거에 호응하는 파당적인 언론들이 사실 그걸 계속해서 이슈화시켜서 밀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천지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이거를 물타기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효과가 없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슈잖아요. 신천지라는 이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자꾸 묻고 자꾸 피해가려고 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정부 책임론과 총선 이슈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흐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저는 이건 언론으로서 행동이 아니라 파당으로서의 행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한 폐렴을 고집하는 코미디, 말 그대로 목리를 부리는 그런 행동이고요. 우한 폐렴을 고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구 코로나라든가 대구 봉쇄라는 말로 상대 당파의 어떤 실수 혹은 실제로 보도자료에서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지 않은 한두 번의 확인만 거쳤으면 그 내용이 정부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논란을 부추기죠. 사실은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도 잘못 쓰고 있는 말들에 상대가 만약에 그와 유사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그거에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는 보도를 하는 것.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굉장히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일보의 1월 28일 우한 교민에서 철수시키면 천안에 이제 두 곳에 격리한다를 단독 형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바로 동일한 날 같이 무슨 보도를 했냐면 불안한 천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단독 보도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보이죠. 그 다음에 29일 날 가면은 세계일보 같은 데서는 우리가 우습냐, 그 다음에 한경 같은 우리가 호구냐, 아산 진천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정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넘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보도가 굉장히 많긴 많았어요. 마스크 가격 왜 통제 못하냐고 얘기하면서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뻔히 모르지 않으면서도 여기서는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열패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비판하고, 특정 시장 개입이 필요한 영역 있는 데서 못했다면 시장 개입을 왜 안 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중성이 명확히 드러난 그런 보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다양스러웠던 거는 추용지로 결정됐던 아산하고 진천, 이천 시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교민들을 환영해 줬었죠. 그렇죠. 세 번째로 이거는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인 집을 차별한다라는 그릇된 번역의 근거를 해가지고 보도했고 온라인에 올렸던 거를 그냥 바로 내려버리는 해프닝으로 이어진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떻게 이런 보도를 했지? 혹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면 보도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그런 형태고요.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확인이 안 된 채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일단 삭제를 해버렸었죠. 기레기라는 말 저도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멸칭을 언론사에게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감정적 자극의 요소입니다. 아날로그 종이신문 시대의 무책임한 엘리트적 사고방식 그대로 보여진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한국일보가 그 기사 삭제되는 건 단순 실수였다 사과하고 또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문제 처리하는 과정이 깔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청자들 그리고 독자들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도 좀 들거든요.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현재 야당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파당적인 지지를 하는 정파적 언론들이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뭐가 있냐면 탄핵 트라우마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탄핵의 배후에는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거, 메르스 문제에서 뭔가 위기가 만들어졌던 거에 대한 것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격받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앙심 같은 것이 전 남아있다고 봐요. 실제로 당시의 언론 혹은 당시의 야당, 지금은 여당이지만요. 그때 정부의 책임론을 많이 제기했던 건 사실이었죠. 사실이죠. 그 당시에 정부의 책임이 전 있었다고 보고요. 정부의 불투명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병원 내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퍼졌던,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덮기에 급급했고 계속해서 문제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해서 불투명하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썼고요. 거기서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했냐면 유병헌 씨에게 했단 말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의 광신적인 어떤 행동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당시 종편 같은 경우에는 마치 소심한 목소리로 닭을 주문했다는 등 이런 식의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뒤집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든가, 독재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얘기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제대로 책임을 안 진 채 자꾸 신천지에게 덮어씌우려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정치학에서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얘기할 때 좋은 방식의 접근 방식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들에게 실용적인 의미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메르스에서부터 세월호로 연결되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총선 과정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동일한 그 맥락 위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구별해서 보려고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억지로 그것으로 묶어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는 방식을 취하면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것에 불과를 하고 이른바 집토끼를 만드는 데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정책 효과를 좀 갖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문제는 이것이 현재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충분히 평가하고 때로는 비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스크 문제 같은 경우. 저는 마스크는 이건 지금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단히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시장 통제를 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초기에 정부가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잡혀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고 그게 현재 효과로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예를 들어 짚으면 정책 변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수출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한다라든가 네. 시장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것이 과도한 국가 개입이 아니라 공공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개입이다라고 하는 어떤 여론을 만들어낸다든가 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론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네네. 확인된 정보를 통해서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되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소급하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 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토대로 쌓였기 때문에요. 확진자가 방문한 병원을 공개하냐 마냐 하고 그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메르스 때. 이번에는 너무나 투명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과거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메르스 매뉴얼 같은 거 기자들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언론의 망각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문가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 해보면 또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얘기 듣고 이러잖아요. 네네. 즉 과거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야 됩니다. 네네. 우리의 언론 보도는 어땠는가? 정부는 어땠는가? 그게 준칙의 형태로 제도화가 일어나야 돼요. 네네. 과거의 경험을 누적시켜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준칙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보도 준칙이 안 지켜지는 이유? 뭐냐면 경험의 누적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거나 전문가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적어놓은 것에 불과한 거고 내면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코로나19 콘텐츠의 광고 제한 배제 결정을 내렸어요.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다루면 광고 제한을 한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득을 사용해서 뭔가 정보 유포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는 네. 코로나19 정보라고 하는 게 새롭고 과학적으로 확인된 정보라기보다는 썰들이 이제인 경우들이 이제 사실 상당수란 말이에요. 사실 또 그런 게 재밌죠. 썰을 만들어내는 목적.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차단하면 썰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한테도 사실 매출 감소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안고 한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계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준희 교수님 모시고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문제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